나는 남편과 시어머니 이렇게 세 명이서 살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초고속으로 결혼에 꼴인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프로포즈 받았다. 그때는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바로 대답했다. 결혼하기로 한 후 결혼식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고 간단하게 끝냈다. 처음 같이 사는 거라 신혼집에 대해서 나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남편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자고 했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에 갔는데 신혼집에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왜 오셨냐고 물었더니 왜가 어디 있냐면서 결혼했으면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나한테 반문하는 바람에 멘붕이 왔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그런 비슷한 얘기도 나한테 한 적이 없었다.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한 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 나는 이미 내가 살던 아파트를 지난달에 해약했기 때문에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아직 타인에 가까운 시어머니와 신혼 초부터 같이 살아야 하다니. 그런 계획은 1도 없었고 첫날부터 멘붕. 이 어긋난 시작점은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다. 시어머니와 동거로 시작한 신혼생활.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나를 깨웠다.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식구들 아침밥을 차려야 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청소, 빨래가 차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이는 동안 시어머니는 느긋하게 아침부터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나는 원래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식기세척기라니 그런 건 게으른 여자들이나 쓰는 거라면서 사용을 금지당했다. 덕분에 나는 세 사람이 먹고 난 그릇을 손으로 직접 시간 들여 씻어야만 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지 나한테 이것저것 만들라고 해놓고 맛이 있느니 없느니 지적질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만드는 게 낫겠다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조미료며 그릇이란 그릇은 다 꺼내놓고 뒷정리는 나 몰라라. 설거지거리만 산더미같이 만들고 내 일만 더 늘렸다. 남편도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전업주부로 편하게 살라고 하더니 결혼하고 반년 정도가 지나자 엄마가 용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미안한데 당신도 나가서 일할 생각해. 월급 받으면 그거 전부 엄마 용돈으로 드리고 라고 해서 다시 멘붕이 왔다. 왜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내 월급을 몽땅 시어머니한테 주라니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내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한테 주는 것도 싫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 뒤로 집에 있는 내내 넌 왜 일을 안 하냐, 기생충이 따로 없다 등등 욕을 계속 먹다 보니 집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느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자. 시어머니와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보다 낫겠지 하는 심정으로 재취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건 너무 억울했다. 월급날이 됐을 때 일부분을 용돈으로 드리는 건 몰라도 전액을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청소 밀대로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왜 결혼했을 것 같니? 라고 시어머니한테 면박을 들었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맞은 곳이 너무 아파서 거북이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방어했다. 시어머니는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청소 밀대로 나를 계속 두들겨 팼다. 이제 좀 정신이 드냐? 괜히 매벌지 말고 너는 시키는 대로 나가서 돈 벌어서 다 나한테 가져오면 돼. 알아들어? 라고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한테 얻어맞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모욕. 그것 이상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대신 밥, 청소, 온갖 자비를 다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 용돈까지 벌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나? 이게 무슨 결혼인가 싶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처음엔 남편한테 제대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시어머니와 이대로 같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혼을 결심했다.
그 첫 단계로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맞아서 생긴 팔, 다리의 멍자국을 보여줬는데도 남편은 무반응, 무덤덤. 깨끗하게 마지막 마음 정리까지 끝냈다. 마지막으로 어느 타이밍에 이혼 얘기를 꺼낼지 고민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엄마가 이 집에서 셋이 살기 좁다고 해서 넓은 데로 이사 가기로 했어. 너도 벌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앞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넌 빨리 알바 한 개 더 구해. 라고 했다. 그러더니 남편은 이사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면서 이사비 아껴서 여행 다녀올 테니까 이삿짐 센터는 절대 부르지 말고 나 혼자서 이삿짐 싸고 정리까지 다 하라고 했다. 무거운 가구며 전자제품은 어떻게 옮기냐고 했더니 친구들 불러서 시키면 되지 않냐고 했다. 가구를 직접 옮긴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당사자는 놀러가고 없는데 어떤 지인이 그딴 헛고생을 한다는 건지 어이가 털려서 웃음이 나왔다.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배웅했고 회사의 개인 사정을 설명한 후 살림도구가 옵션으로 들어간 직원용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주거지를 마련한 후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했던 말과 행동들을 자세하게 기록해뒀는데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구타당했던 것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위자료 청구 목록에 추가할 생각이다. 며칠 후 이 정도면 이사가 끝났으려니 하고 두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이사가 끝나기는커녕 아예 시작도 안 한 걸 눈으로 본 두 사람은 열을 뿜뿜 내며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남남이라서 이사를 하든 말든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서요. 라고 또박또박 대답하자 남편이 뭔 소리 하는 거냐며 노발대발.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만행, 남편이 처음부터 나를 노예 취급할 생각이었는 걸 변호사에게 다 말했고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거라고 하자 남편이 급 당황하면서 그런 작은 일로 이혼하면 세상에 어떤 부부가 남아나겠냐며 셋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다 보면 앙금도 풀리고 비온 뒤 땅이 굳지 않겠냐며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 어디서 개뻥을 치는지. 남편은 이미 내 몸에 생긴 멍이 시어머니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다.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척하는 게 분명했다. 그런 남편, 시어머니와 평생 같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건 절대 거절이다. 나는 이미 혼자서 살 곳을 마련하고 이사도 마쳤고 다시는 그 집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위자료와 이혼 절차 문제로 곧 변호사가 찾아갈 거라고 하자 남편은 이러지 말자고 계속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질렀다. 내가 남편한테 순종적이었으니까 설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다. 내가 세게 나오자 갑자기 꼬리를 내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남편의 계획은 앞으로 나를 더 부려먹고 일도 더 많이 시켜서 자기 수입을 늘려가는 거였다. 통 크게 신축 아파트를 큰 평수로 계약한 것도 같은 속셈인 거고. 하지만 그 집에서는 단 하루도 못 살고 허무하게 끝났다.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서 커다란 가방을 들고 그 집에서 나올 때 뜻하지 않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게 됐는데 수다쟁이 아줌마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들과 증거로 멍자국도 보여주고 남편이 나한테 한 짓을 폭로하면서 이혼할 거라고 알려줬다. 수다쟁이 아줌마들 덕분에 며칠 사이에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폭력을 휘두른 인간 말종 딱지와 함께 따가운 눈총을 한 몸에 받게 됐다. 남편은 불쌍한 아내를 외면하고 노예로 부려먹은 개차반으로 등극. 주변 사람들한테 개무시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후련하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내가 일해서 번 내 월급을 자기 손에 쥐고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는데 내 월급 말고 자기 카드도 펑펑 쓰면서 카드 빚이 꽤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내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수입이 뚝 끊어지자
카드 빚을 메꾸지 못했고 남은 건 빚잔치뿐이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한테 다시는 너한테 손찌검하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교육시킬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안 될까? 라고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었지만 그딴 말에 속을 내가 아니었다. 얼마 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하고 남편에 대한 소문은 회사에까지 알려지게 됐다는데 상사가 알게 된 후 회사에 적합한 인간이 아니라는 딱지가 붙고 말았다. 거의 해고 직전 수준으로 창고 관리실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로 발령되면 반년도 안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에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엔 남편이 그렇게 될 차례인가? 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돼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다. 내 이름은 가정이 29살의 전업주부이다. 남편 진상남과 아들 시완이와 3명이서 살고 있다. 우리 집은 시댁과 가까운데 시댁에는 시부모님 2분이서 살고 계신다. 가부장적이고 꼰대인 시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은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툭 하면 우리 집에 오신다.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한없이 불편하다. 시어머니는 아들 바보로 남편을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는데 막상 어린 손자는 거의 거들떠도 보질 않는다. 아예 관심을 끊으면 더 좋으련만. 집에 올 때마다 우리 상남이는 3살 때 정말 똑똑했는데 아휴 수환이는 보통 수준도 안 되는 것 같다 라면서 성장이 조금 늦은 아들아이를 향해 혀를 끌끌 찼다. 아들아이는 생일이 늦은 편이라 또래 애들보다 작고 행동 발달도 늦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지적받은 적도 없었고 의사에게 상담했을 때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또래 애들보다 생일이 늦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라고 안심해도 좋을 말을 들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해도 동네 돌팔이 의사가 뭘 알아? 더 큰 전문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라면서 나한테 호통을 쳤다. 남편은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 말대로 큰 병원에 데려가 라고 편을 들었다. 마마보이인 남편은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무조건 시어머니 말이 종교인 양 떠받들었다. 매번 종교의식처럼 거치는 이 과정에 진저리가 났고 시어머니도 보기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가고 없는데 시어머니가 또 불쑥 찾아왔다. 남편은 오늘 안 들어온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바로 시무룩 어깨가 축 처졌다. 그런 시어머니한테 수환이가 할머니 이거 말이요 라면서 장난감 커피잔을 앞에 갖다 놨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세상에 맙소사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노니? 벌써 3살인데? 모지리 같으니라고 진짜 상남이 아들 맞니? 라면서 커피잔을 손으로 툭 쳤다. 아들아이는 겁을 먹고 내 뒤로 숨었다. 또래 애들보다 좀 작을 뿐이고요. 수환이는 아직 3살이에요. 애한테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라고 나도 모르게 불만이 확 튀어나왔다. 시어머니도 감정적이 돼서는 상남이랑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 말인데 뭐가 어쨌다고 난리야? 우리 집안에는 발달이 늦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상남이 아니면 넌데 너 닮아서 얘가 저 모양인 거지. 라며 흥분해서 막말을 했다. 막말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저런 수준의 말밖에 못하는지 비애가 느껴졌지만 울고 있는 아들을 달래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데 당하고만 있으려니까 분해서 제 아들보다 어머님 아들이 더 문제가 많거든요? 나는 남편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예를 열거했다. 그러자 반박할 말을 못 찾았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나가버렸다.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막말을 그대로 옮기자 남편도 그 부분에서 표정이 바뀌는가 싶더니 실은 나도 어머니 생각에 동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수환이가 성장이 늦은 건 당신 책임이란 뜻이야. 나는 어렸을 때 진짜 똑똑했었어. 라며 목에 힘을 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대체 어디가? 라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남편은 나이가 29살에 자그마치 가장인데도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정직원이 못 되고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집에서도 모자라긴 마찬가지. 혼자서 뭘 끝까지 하는 게 없었다. 밥 먹고 설거지 한번 한 적이 없고 옷은 벗으면 그만 그 자리에 방치. 쓰레기는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내가 말 안 하면 양치질도 안 하는 인간이 진상남이었다. 대체 이런 인간이 어려서 똑똑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어이 상실. 남편이 이렇게 모자란 건 시어머니가 그저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기들 주제는 모르고 함부로 수환이와 나를 폄하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나는 용기를 내서 시아버지를 찾아가 이 문제를 상의하기로 결심했다.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이 시대의 마지막 꼰대였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 단란하게 온 가족이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또 내가 시아버지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다.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것부터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만약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남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작전은 100%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엄청난 후폭풍이 닥칠 것이다. 리스크가 너무 커서 실행하기가 어려웠지만 나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모든 걸 각오한 후 연락을 드렸고 시어머니를 피해서 밖에서 만나기로 했다. 시아버지는 나한테 연락을 받고 매우 놀란 눈치였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셨다. 한편 내 옆에 있는 아들아이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가까이 살면서도 태어날 때 보고 처음이구나. 많이 컸구나. 라고 하셨다. 수환이가 태어났을 때 시아버지는 병원에 오셨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아이 얼굴만 보고 그냥 가셨다. 나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일부러 시아버지한테 아들아이를 안 데리고 갔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어렵게 시아버지를 뵙자고 한 이유를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한참이 지나서 입을 뗀 시아버지는 네 시어머니가 정희 네가 나를 불편하다고 했다면서 수환이도 안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었다. 라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셨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그러고 있는 줄도 몰랐다. 내가 지금까지 수환이를 데리고 가지 않은 건 남편이 우리 아버지는 만나면 불편하니까 넌 안 가도 돼.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일단 팩트를 정리해드리자 시아버지는 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졌다. 네 시어머니랑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상처를 줬구나. 미안하다. 라고 하셨다. 마지막에 아들아이 뺨을 어루만지면서 다음에 또 보자. 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온 남편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너 아버지 만났어?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난리야? 너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쫓겨났어. 알아? 라고 소리쳤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나를 만나고 나서 시아버지는 바로 남편을 퇴근 후 집으로 불렀고 시어머니와 같이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상식 있는 분이었던 시아버지는 두 사람의 막말을 지적하며 격노하셨고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요구하셨다. 정작 상식 없는 행동으로 주변에서 욕을 먹어온 사람은 시어머니와 남편이었고 그 일이 시아버지 귀에 안 들어가게 막는데 필사적이었던 거였다. 내가 시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 불안해서 나까지 경계했었고 아예 얼굴을 못 보게 해야 안심이 되니까 시아버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였다. 결국 두 사람의 거짓말과 알량한 잔머리 때문에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살았으니 화가 날 만도 했다. 시아버지한테 혼나고 나한테 분풀이하는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됐고 이혼하자. 수환이 데리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고 짐을 챙겼다. 남편은 전업주부가 이혼이 쉽냐?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인 거 내가 모를까봐 수환이도 데리고 나가게? 네 마음대로 해. 저 모자란 애는 어차피 내 핏줄도 아니야. 라고 했다. 그 순간 그래도 애 아빠니까 라고 생각했던 눈꽃만큼의 남은 정이 확 사라졌다. 자기 자식을 저렇게까지 함부로 말하는 사람하곤 이혼 말고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아들아이를 데리고 미련 없이 집에서 나왔다. 친정에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자
화가 난 아빠가 시댁에 전화했다. 시아버지께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자 제 자식이 못나서 정말 입이 10개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자료로 재산 분할 없이 저금은 며느리에게 양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매달 양육비도 꼭 보내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다. 그 후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우편으로 보냈는데 헐레벌떡 친정으로 달려왔다. 당장 나가라고 화내는 나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습니다. 수환이 성장 얘기는 절대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한테 완전히 손절당할 것 같아요. 라면서 계속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나도 부모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 아들에게 애정이 없는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게 내 대답이다. 라고 알려주고 내보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엄청나게 깨졌는지 장문의 사죄 편지를 라인으로 보내왔다.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재촉했다. 얼마 후 이혼이 성립됐는데 시부모님도 비슷한 시기에 이혼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임시직인 남편은 원래도 월급이 적었는데 양육비까지 내야 하니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이혼하고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까지 책임지게 됐으니 지금은 원룸에서 둘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남편은 방 하나에서 사생활도 없이 시어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된 것이다. 그러자 마치 반항기로 돌아간 애처럼 시어머니한테 폭언, 두 사람은 매일 싸우면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병을 얻었고 몰라보게 야위였다고 한다. 한편 나는 아들아이가 4살이 된 후로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내 힘으로 발을 딛고 일어선 기분이 든다. 아들아이는 유치원에 익숙해지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지금은 다른 애들과 다른 게 없을 만큼 정상적으로 성장 중이다. 항상 친구들과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이제부터는 아들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아이의 시선과 성장에 눈을 맞추며 함께 걸어갈 생각이다. 나는 아내, 딸과 3명이서 살고 있었다. 딸아이는 중학교 1학년, 착하고 예쁘기만 하던 내 딸. 어느 날 딸아이가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도 딸아이는 평소처럼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는 도중에 아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자기도 모르게 뒤를 밟고 말았다. 딸아이가 따라오는 것도 모르고 아내는 호텔로 향했고 급기야 아내가 그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딸아이가 고스란히 지켜보고 말았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딸아이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지만 차마 나한테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자기 혼자 비밀로 간직하고 한동안 괴로워했었다. 하지만 엄마의 불륜을 비밀로 한다는 건 아빠에 대한 죄책감을 키웠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마침내 내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딸아이에게 그런 장면을 보게 하다니 나는 아내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우선 딸아이를 위로하고 일찍 자라고 한 후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불륜에 대해 파헤쳤다. 불륜이란 워딩이 나오자 아내는 놀라기는커녕 웃으면서 나한테 차라리 잘됐다. 당신한테 이혼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궁리 중이었는데. 잘되긴 뭐가 잘돼? 딸한테 불륜 현장을 들킨 주제에 부끄럽지도 않아?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죄책감도 없어. 미안하지도 않아? 난 지금 그 사람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누가 보래? 지가 못대로 따라온 거잖아. 말 나온 김에 이혼하자고. 동의하지? 난 친권 양육권 다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가져. 자기 딸을 마치 선심 쓰듯이 가지라고 하는 아내의 천박함에 분노 외에 다른 감정은 없었다. 도덕감을 상실한 아내는 불륜에 대한 죄책감은 먼지만큼도 없어 보였다. 결혼 생활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이 나이가 돼서 불륜을 할 줄은 생각도 못 해봤고 배신의 충격과 아픔은 컸지만 딸아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내 감정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혼하면 딸아이가 편부스라에서 자라게 되는데 딸아이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게 뻔했다. 그래서 나 혼자 판단으로 이혼을 결정해도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아내는 나와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듯 대놓고 불륜에 빠져 있었다.
착한 딸아이는 자기가 불륜 현장을 목격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났다며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나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게 왜 너 때문이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이 있다면 눈치채지 못한 아빠, 우리를 배신한 엄마한테 있지. 아빠는 오히려 너한테 고마워. 네가 사실대로 알려줘서 엄마랑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됐잖아. 라고 하자 딸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이혼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딸아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불륜을 했더라도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이혼의 반대 입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딸아이와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아내가 기어이 일을 내고 말았다. 그날도 나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을 했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거실에서 아내와 딸이 무슨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하고 귀에 온 신경을 모았는데 아내가 딸아이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야. 채권은 아빠한테 넘길 거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내 인생에서 너하고 아빠는 이제 의미 없으니까 앞으로 너랑 아빠랑 둘이 잘 살라는 뜻이야. 중학교 1학년이 딸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나는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갔다. 당신 제정신이야? 애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난 솔직하게 말한 거야. 난 당장이라도 그 사람한테 가고 싶단 말이야. 막 나가는 아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재고의 가치도 없다는 판단을 내린 나는 아내와 이혼 후 딸아이와 둘이서 살기로 결심했다.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하고 불륜남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 말이 끝나자 아내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짐을 들고 나갔다. 소원대로 즉각 이혼했고 불륜남이 자기 사업을 해서 돈도 좀 있는지 위자료도 가볍게 지불한 후 아내는 나와 딸아이를 자기 인생에서 지웠다. 하지만 나는 한동안 괴로웠다기보다는 비참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는 신이 나서 불륜남과 새 출발을 한다며 부풀어 있다고 지인, 친척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 나에게는 딸아이가 있었고 딸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일어섰다. 딸아이와 나도 새 마음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다. 나도 딸아이도 요리는 젬병이었는데 둘이서 힘을 합치자 먹을 만한 요리가 만들어졌고 다른 집안일도 분담해서 했다. 아직 중학교 1학년인 딸아이에게 집안일까지 책임지게 하는 게 한없이 미안했지만 딸아이는 엄마는 없다고 생각할 거다. 앞으로는 아빠하고 둘이 열심히 살 거라고 말했고 든든하고 고마웠다.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흘러 아직 어린애였던 중학생 딸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딸아이는 아내의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자기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했고 카운슬러가 되기로 자신의 길을 정했다.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새 봄에는 새내기 대학생이 될 예정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처의 친구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전처가 암에 걸렸고 여명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나와 딸아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전처와 이혼하면서 딸아이와 같이 핸드폰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안 되는 상태였지만 전처가 친구에게 간곡히 부탁했고 그 친구는 내 친구를 찾아서 어렵게 나한테 연락했다고 했다. 이제 와서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재혼 후 불륜남이 사업에 실패하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됐는데 전처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고 한다. 그런데 그 즈음에 전처의 몸에 이상이 발견됐고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6년 전 우리를 버릴 때는 헌신짝 버리듯 아무 미련이 없더니 막상 죽음을 앞두고 혼자가 되자 우리를 생각해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한 번만 꼭 만나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고 또 이러다 딸아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찾아갔다. 병실에 누워있는 전처는 병색이 완연했는데 나를 보자 활짝 웃었다. 당신이 와줄 줄 알았어. 너무 좋다. 역시 당신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나도 이제 알아. 당신하고 우리 딸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라고 뭐라고 열심히 떠들었다. 얘기를 듣다가 알았는데 전처는 이대로라면 여명 3개월이지만 고액의 치료를 받으면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다. 고액 치료는 당연히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불륜남한테 버림받았으나 누구 돈이든 돈만 있으면 고액의 치료를 받고 자기가 더 살 수도 있다고 하니 나랑 재결합해서 내가 자기 치료비를 대줬으면 한다. 이거였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내가 진짜 병원에 나타나니 동아줄이라도 잡은 표정으로 돈이 드는 건 사실인데 사람 목숨이 더 중하잖아. 당신 그 정도 능력 있지? 나 다시 건강해지면 다 같이 여행 가자. 라고 신나서 떠드는데 나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다. 재결합이라니. 웬 자다가 봉창? 당신 그때 했던 말 잊었어? 나랑 딸아이는 당신 인생에서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 우리 인생에도 이제 당신은 필요 없는 존재야. 내가 손절 선언을 하자 전처는 당신이 돈만 좀 대주면 내가 더 살 수 있다잖아 라면서 자기가 못 사는 게 내 탓이냥 화를 내길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똑히 가르쳐줬다. 난 아내가 있는 몸이야. 그러자 전처는 엥? 순간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실은 지난 6년 사이 나에게는 새로운 만남이 있었고 재혼도 했다. 재혼에 앞서서 딸아이한테도 새엄마 될 사람을 소개했는데 딸아이도 호감을 나타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재혼에 성공했다. 현타가 왔는지 아내는 병색이 더 깊어진 얼굴로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해? 내 치료비는? 라고 매달리길래 그거야 나도 모르지. 나랑은 이혼했고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자 펑펑 울면서 나 좀 살려줘 죽기 싫어 어쩌고 징징거렸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3개월 후 여명 선고대로 전처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죽기 싫다는 말만 반복했다는데 돈이 없는 아내는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괴로워하고 원망하다 죽었다고 한다. 나는 슬프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결과였을 뿐이니까. 내 이름은 이지영. 지극히 평범한 26살의 주부이다. 남편 성실함과는 동갑이자 사내 커플로 2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남편 내조에 힘쓰고 있지만 남편은 항상 나를 위해주고 쉬는 날에는 집안일도 잘 돕는 자상한 사람이다. 착하고 자상한 남편에게는 아무 불만이 없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딱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다. 그건 시동생 부부와 관련된 고민이다. 시동생은 최근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나한테는 동서가 되는 한심애를 동반하고 시댁에 자주 오는 편이다. 나도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라 시댁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문제는 동서와 벌써부터 성격이 안 맞아서 만날 때마다 불쾌지수가 정립된다는 점이다. 한심애는 시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참하고 점수를 따려고 온갖 아양을 다 부리는데 나랑 둘이 있을 때는 180도 완전 딴 사람으로 돌변한다. 동서의 첫 번째 특징은 돈을 엄청 밝힌다는 점이다. 나랑 둘만 있을 때는 결혼 선물, 축의금 어쩌고 하면서 바라는 게 너무 많았다. 결혼식이 정해지면 말 안 해도 축의금을 낼 거고 결혼 선물은 이미 시동생을 통해서 남편이 전달한 지 오래다. 그런데 나한테 이 가방 예쁘죠? 제 결혼 선물로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길래 단번에 거절했다. 너무 속이 좁으시다. 나 이거 꼭 받고 싶은데. 라면서 대놓고 강요. 처음엔 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지만 어느 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아버지 생신에 시댁에 가자 시동생 부부가 먼저 와 있었다. 한심애는 늘 하던 대로 어머님 갈비찜 너무 맛있어요. 저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콧소리, 아양을 세트로 발사했다. 그러다 밥 먹다가 입맛이 떨어진 나를 흘끔 보더니 어머 형님 잠깐 시간 괜찮죠? 제가 깜빡하고 안 사온 게 있는데 마트까지 같이 좀 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지만 둘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가 보는 앞에서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신발을 신었다. 밖으로 나오자 한심애는 제 선물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들이댔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실은 나는 선물로 가방을 준비해왔다.
마트 갔다가 집에 가서 줄게. 라고 하고 방긋 웃어줬다. 그러자 한심해는 대박! 명품 가방 생겼다! 라며 좋아 죽었다. 시댁으로 돌아와서 온 식구가 보는 앞에서 한심해에게 선물을 전해줬다. 한심해는 잔뜩 기대하는 눈빛으로 상자를 열었고 가방을 꺼낸 순간 미간에 주름살이 접히면서 나를 째려봤다. 나도 없는 명품백을 한심해에게 사줄 마음도 형편도 안 되는 전업주부인 나는 자신 있는 미싱을 이용해서 핸드메이드 가방을 선물하기로 했다. 결혼 선물은 이미 했지만 이건 일종의 내 마음 표시인 걸로 해서 나름 정성 들여 만들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가방을 보더니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당신 프로네. 라며 칭찬했지만 받는 사람인 한심해는 식구들 앞인 것도 있고 큰 소리로 누가 이딴 촌스러운 첫 조가리 가방 만들어달라고 했어. 지금 장난해? 내가 사진도 보여줬잖아. 명품백. 난 이딴 거 필요 없어. 라고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당장 지영이한테 사과해. 손이똥서한테 무슨 망발이야? 라며 경로. 한심해는 아차 하는 얼굴로 다시 표정을 바꾸고 죄송해요 형님 라며 사과했다. 예상치 못했던 한심해의 가면을 벗기고 나니 만족감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났다. 시댁에는 시아버지 생일 이후 한 번도 안 갔고 시동생 부부와도 볼 일이 없었는데 남편은 한심해의 본성을 알고 난 후 이제 걔들하고는 얼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면서 시동생 부부를 기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내일 모레 결혼식에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하셨다. 내가 네?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자 이틀 후가 시동생 부부 결혼식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 우리한테는 청첩장도 안 오고 연락도 없어서 몰랐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시동생한테 확인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한심해가 서 있었다. 한심해는 나한테 청첩장 보내는 거 그만 깜빡했어요. 그래도 저희 결혼식에 오실 거죠? 라고 했다. 갑자기 와서 결혼식에 오라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옷도 변변한 게 없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하자 한심해가 신랑형 부부가 결석이라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라면서 마치 내가 상식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펄펄 뛰었다. 겨우 이틀 남기고 결혼식이라고 하면 사정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자 예외적 상황도 있는 거지. 결석할 거면 캔슬비 내요. 라고 화를 내면서 돈을 요구했다. 길게 대화할 상대가 아닌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남편한테 연락했다. 남편은 일하는 중이었는데도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심해는 축의금도 내고 캔슬비도 따로 내야 되는 거 알죠? 라면서 난리를 쳤다. 드디어 남편이 집에 왔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 한심해는 제가 청첩장을 깜빡하고 못 보냈다고 해서 결혼식에 못 오겠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요? 캔슬비까지 주겠다고 할 때까지 저도 양보 못해요. 라며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한심해에게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한 얘기 동생한테 다 들려줬어요. 라고 딱 한마디.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서 시동생한테 전화로 현장 상황을 들려주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동생은 형한테 청첩장 보내는 거 깜빡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난 처음 듣는데? 그리고 캔슬비는 또 뭐야? 라며 노발대발했다. 한심해는 궁지에 몰렸고 그게 그러니까 라며 입국닷. 추측컨대 한심해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캔슬비라는 걸 받아낼 생각으로 일부러 청첩장을 보내지 않은 거였다. 분노 폭발한 시동생도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너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라며 한심해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진짜 깜빡했다니까 라며 열심히 변명했지만 시동생이 솔직하게 말 안 하면 결혼식 취소할 거야 라고 엄포를 놓자 결혼 선물로 자기가 지정한 명품백을 안 준 게 분해서 그랬다고 자백했다. 그러자 시동생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너랑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라고 심각하게 말했다. 전부터 시동생은 한심의 금전감각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결혼식이 가까워오면서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한심의 인간 됨됨이를 확인하면서 시동생은 결혼식을 취소하고 이혼할 결심을 했다. 결혼식을 이틀 남기고 뒤집혔다. 갑자기 결혼식 취소라는 말을 듣고 흥분한 한심의 부모님이 시댁으로 쳐들어왔고 나와 남편이 직접 두 분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캔슬비를 받아내려고 수작을 부린 게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심의 부모님은 바로 태도를 바꿔서 제 딸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 예전부터 돈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다. 나와 남편은 이번 일의 책임은 한심에게 있으니 결혼식 캔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마땅한 것 같다고 하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 시동생 부부는 정말 이혼했고 결혼식 캔슬 비용은 한심애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한심애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소용돌이가 다 지나간 후에도 내 돈 내놔 라며 난동을 부렸다. 나한테도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는데 당신들 부부 때문에 이혼했으니까 결혼식 비용은 당신들이 내야지 라며 괴롭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을 찾아가게 됐다. 한심애는 경찰에서 공갈 협박에 대한 엄중 경고를 받고 나서야 겨우 조용해졌다. 돈 내놓으라는 협박 전화도 뚝 끊어졌다. 듣자 하니 한심애는 결혼식 취소 비용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갚았다고 한다. 이혼 후에는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는데 돈을 벌려고 술집에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서도 금전 문제로 시비가 일어났고 고객이 고소하는 바람에 결국 사기죄로 체포됐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은 이혼하길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시동생은 이혼하고 5년 후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첫 번째 실패를 경험으로 연애를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 덕분에 재혼 상대는 착하고 야무진 여자를 만난 걸 보고 비로소 안심했다. 나도 새 동서와는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남편도 시동생이 이제야 제 짝을 만난 것 같다며 기뻐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즐거운 행사가 될 것 같다. 예전 같은 악몽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믿는다. 요즘은 시댁에 가는 게 어찌나 마음이 가벼운지 이런 것도 다 행복이란 생각이 든다. 나는 고향에서 올라와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서 언니가 이혼하고 집으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형부와는 줄곧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혼이라니 전혀 이유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일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려니 하고 굳이 캐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 형부한테서 연락이 왔다. 이혼하기 전에는 나도 형부와 사이가 좋았고 셋이서 밖에서 만나서 외식을 한 적도 많았다. 형부 연락처는 아직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혼한 마당에 나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 망설여졌다. 어쨌든 일단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형부한테서 폭탄 발언을 듣게 됐다. 이혼한 이유가 언니의 불륜이었고 언니한테서 위자료를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였다. 언니한테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하도 연락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나한테 전화한 거라고 했다. 언니가 불륜이라니 전혀 믿기지 않았고 너무 놀라서 형부한테 사실이냐고 다시 되물을 정도였다. 형부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빨리 위자료를 입금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금액은 자그마치 5천만 원. 우리 언니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형부 말이 사실이라면 언니가 위자료를 주는 건 당연한 의무였다. 다음날 먼저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들은 말이 맞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모님한테서 폭탄 발언을 듣고 말았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언니는 절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고 지금 언니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형부와 부모님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혼란이 왔다. 조심스럽긴 했지만 당사자에게 묻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다. 그러자 언니한테 들은 말이 가장 경악스러웠다. 결혼 초에는 형부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문제가 된 건 월급. 언니는 결혼 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녀서 경제력이 있었다. 어느 날 언니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가 관리하겠다고 하더니 그 달부터 진짜 언니 월급을 시어머니가 통째로 가져갔다는 거였다. 언니가 돈을 인출해야 하니 월급 통장을 달라고 하자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돈을 찾아왔다며 5만 원을 줬다고 한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언니의 한 달 용돈이라고 했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용돈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너무 황당해서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그 돈은 자기가 관리할 거라고 말했다는 거다. 자기 월급을 왜 시어머니가 관리하겠다고 통째로 가져가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언니는 형부한테 불만을 토로했는데 형부는 엄마가 관리하면 든든하지 않냐며 전혀 얘기가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 참을 수 있었던 건 결혼하면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던 언니는 임신했을 경우 바로 회사를 그만둬도 지장이 없도록 매달 월급에 얼마씩 저금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도 그건 건드리지 않아서 그나마 참았다고 한다. 하지만 월급 외에도 점점 문제가 늘어났고 그건 시어머니가 언니네 집을 찾아온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했다. 집안 인테리어까지 시어머니의 취향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에 거부감을 느낀 언니는 형부한테 솔직하게 말했지만 이번에도 형부는 엄마 말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언니의 생각이나 기분은 무시당했다고 한다.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언니가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언니와 형부의 부부 관계까지도 간섭하기 시작한 점이었다. 시어머니는 언니의 월경 주기를 물어보더니 그러면 오늘은 반드시 잠자리를 가지라는 둥 쓰레기통을 뒤져서 잠자리를 가졌던 증거물이 나오면 오늘은 내가 지정한 날이 아니었잖아 라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언니는 형부한테 어머님 저러는 거 제발 말려라.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 라고 하자 형부가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해서 언니를 때렸다. 네가 뭔데?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비정상이라고 욕했냐? 라며 언니한테 폭행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번 손찌검을 시작한 형부는 언니가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 어김없이 폭력을 휘둘렀고 공포와 스트레스로 언니는 밥도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에 업무 때문에 갔다가 쓰러졌다고 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같이 동행했던 동료가 언니를 부축해서 회사로 왔고 걱정된다면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한다. 그런데 형부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또 폭력을 휘둘렀다. 그 남자와 불륜이라고 오해하고 난리를 쳐서 이혼한 거란 말을 듣고 나니 형부가 한 말과 달라도 너무 달랐고 인간 쓰레기들한테 언니가 당한 걸 생각하니 속이 뒤집혀서 말이 안 나왔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언니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형부한테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때 생각난 게 시어머니한테 월급은 맡겼지만 장래 아이를 위해서 저금했던 돈이 있었고 아이가 태어날 일은 없을 것 같으니 그 돈을 찾자 하고 은행으로 갔는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내가 불철주야. 부족한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알뜰살뜰 챙기고 있는지 너도 모르지 않을 거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애쓰는데 내가 그 정도 돈도 못 쓰니? 라는 뻔뻔한 모습에 완전히 절망한 언니는 빈털터리로 울면서 집으로 왔다고 한다. 언니의 몸을 살펴보니 형부한테 맞아서 생긴 멍자국이 몇 군데 발견됐다. 눈으로 언니가 당한 고통을 확인하니 형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언니는 위자료 얘기를 꺼내면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위자료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이혼한 모양인데 그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가 못하겠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그 두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먼저 언니를 설득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뗐다. 며칠 후 혼자서 형부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형부는 위자료 주려고 그러냐면서 기분 좋게 약속 장소로 나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돈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형부한테 언니의 진단서를 보여줬다. 위자료를 낼 사람은 그쪽인 것 같은데요? 언니 월급 횡령한 거랑 폭력 휘두른 것까지 모두 합쳐서 변호사한테 의뢰했다는 말 하려고 불렀어요. 증거도 명백하고 언니 회사 직원 중에 증언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무슨 개소리야. 네 언니가 바람 피운 건 어쩔 건데? 그건 불륜이 아니라 그쪽이 언니를 괴롭혀서 회사에서 쓰러졌을 때 우연히 옆에 있다가 도와주게 된 것뿐이에요. 지금까지는 언니가 지옥에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각오해. 그러자 형부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저제 좀 흥분했네. 차라리 이혼을 없던 걸로 할게. 부부 사이의 일은 옆에서 처제 같은 사람이 참견하고 그럴 자격은 없잖아. 언니한테 대신 전해. 집으로 다시 와도 된다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잘 얘기해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뭐래니?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반복해.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 언니 지금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언니가 그렇게 된 건 당신네 인간 쓰레기들 때문인데 거길 다시 돌려보낼 것 같아? 이제부터 당신들한테 벌이 내려질 거야. 진짜 쇼는 이제부터야. 야, 내가 지금 불륜도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너 어른한테 태도가 그게 뭐야? 까불지 마. 형부도 제법 성질을 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내 할 말만 하고 나와버렸다. 그 후 아빠가 소개한 변호사를 통해서 형부와 그 모친에게 총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을 본 그 모친은 나더러 왜 이런 돈을 내라는 거야? 지들이 뭔데? 라면서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언니 월급을 가로채서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건 물론이고 사생활에 깊숙이 간섭한 것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 형부가 자진해서 곱게 그 돈을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그동안 형부는 언니 때문에 이혼한 것처럼 주변에 떠들고 다녔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인간 말종으로 등극, 완전히 고립됐다. 하지만 위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표는 쓸 수 없었다. 지금은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으로 출근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매일매일이 지옥일 것이다. 전 시어머니는 수중엔 돈이 없고 집이며 차를 팔거나 아님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일하는 쪽을 선택하긴 했지만 겨우 들어간 곳에서도 일머리가 없어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한테 매일 욕을 먹고 있다고 한다. 고액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 앞으로 꽤 오랫동안 두 사람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분이 좀 풀리는 것 같다. 소송은 내가 주도했지만 위자료는 모두 언니에게 돌아가게 해놨다. 몸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은 언니는 한동안 벽을 만들고 갇혀있기도 했고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었는데 지난번 언니가 쓰러졌을 때 도와줬던 동료분이 여전히 언니를 잘 챙겨줘서 얼마 전부터는 언니의 웃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저렇게 조금씩 회복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언니가 다시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꼭 오길 기대하고 있다. 내 이름은 도도이, 33살의 기혼자이다. 남편 윤응한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세 식구이다. 아들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육아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빠 회사 일로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는데 성인이 된 후 패션 브랜드샵에서 일하며 패션 본고장답게 많은 것을 배웠다. 학력은 중졸에 불과했지만 패션에 관한 지식과 센스만큼은 자신 있었다. 그걸 무기로 집 근처에 있는 패션샵에서 일을 시작했다. 역시 도도이 씨는 패션에 능통한 분 같아요. 일을 시작한 후로 고객, 동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샵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님도 나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 주셨다. 정사원으로 일할 생각은 없냐고 몇 번이나 제의하셨지만 아들아이가 아직 어려서 고맙지만 거절했다. VIP 고객, 파트 근무자, 정사원 할 것 없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두루두루 잘 지냈다.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웠다. 하지만 아는 엄마이기도 한 사장 부인과는 문제가 많았다. 사장 부인은 일도 없는데 샵에 자주 나타났다. 샵에 와서 사장 부인 행세를 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전혀 도움 안 되는 어드바이스를 날리거나 커피 심부름 등을 시키면서 우리를 심부름꾼처럼 부려먹었기 때문에 다들 싫어했다. 어쨌든 사장 부인인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샵에 오면 젊은 남자 사원이나 남자 알바생한테 말을 걸면서 시간을 보냈다. 여자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 꼴이 과히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들 일하느라 바쁜 시간이었고 각자 요령껏 피하고 있었다. 한편 나는 남자 직원들한테도 신뢰받고 있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사장 부인의 심기를 건드렸고 급기야 나를 표적으로 찍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근무 중에 사장 부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자기 알고 보니까 젊은 남자 직원 알바생들한테 점수 따는데 도가 텄더라? 젊은 애들이 잘한다 하니까 좋아서 입이 찢어지던데. 자기가 여기서 일한 지 제일 오래됐고 하도 아는 척하니까 비위 맞춰주는 것뿐이라는 거 명심해. 네, 워낙 팀워크도 좋고 제 의견도 존중해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막말을 정중하게 받아줬다. 자기 학교는 어느 대학 나왔어? 저는 중졸입니다. 뭐? 중졸?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여기 왜 있어? 품이 떨어지게. 월급 도둑이었네. 원래도 미운 털이 박혀 있었지만 학력을 빌미로 완전히 벌레 취급했다.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됐어. 적설하는 셈 칠게. 그 학력으로 다른 데 갈 수는 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들어봤지? 그게 나야. 중졸도 해고 안 할 테니까 열심히 해. 하지만 나는 그만둘 결심을 굳혔다. 내가 그만둔 후 샵이 엉망진창이 될 거란 사실을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본성이 덜 된 사장 부인이 학력 시비를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빠진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사장 부인은 내가 중졸이란 사실을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다녔다. 파트 근무 도도이 씨 중졸이잖아.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패션이 어쩌고 저쩌고 엄청 아는 척하면서 떠들어대는데 중졸이 뭐니? 샤품이 떨어지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니까? 내가 중졸이었으면 난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을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듯 커다란 소리로 아무나 붙잡고 그 얘기만 계속했다. 중졸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사람 하나 구제하는 셈 치고 일 시키는 거야. 내가 워낙 품성이 따뜻해서. 남학생 알바한테 자기 자랑을 하는데 나를 이용했다. 알바생들은 패션샵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세련되고 깔끔했다. 헤어스타일, 세련된 옷차림, 얼굴까지 잘생긴 청년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인류대 출신이라 누구랑은 차원이 달라.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사장 부인, 곤혹스러워하는 남자 직원이며 고객들의 시선을 인류대 출신 부인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가 중졸이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중졸 학력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직장에서 중요한 건 자기 일을 잘 이해하고 전문 능력을 갖춰서 그걸 잘 발휘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력을 꼬투리 잡아서 중졸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장 부인에게 화가 났다. 어느 날 한참 접객 중이었는데 사장 부인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중졸자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접객을 하면 쓰겠어? 자기 때문에 우리 샵에 중졸에 루저들만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중졸이면 주제를 알고 창고에 박혀서 청소나 해야지. 접객은 머리 좋고 유능한 대학생이나 사원들한테 맡기고. 사모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고객분은 저를 지명하셨고요. 코디네이터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부탁하셨어요. 또 착각하네. 하는 일 없이 멍청하게 넋놓고 있으니까 말 걸은 거겠지. 자기도 하는 일을 설마 다른 사원들이 못하겠니? 뭐해? 어서 가서 청소나 하지 않고? 나는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했다.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점장이 휴게실로 들어왔다. 나는 점장님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 사장님 부인에게 더 이상 모욕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휴게실에 있던 다른 스태프들도 모두 한 소리씩 사장 부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SNS에도 요즘 우리 샵에 대해 안 좋은 댓글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만두지만 앞으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게 틀림없습니다. 진심으로 샵을 위해서 내 생각을 전달했다.
점장 입장에서는 다른 직원들처럼 사장님 부인에 대한 불만을 입에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와중에 사장 부인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청소하랬더니 쓰레기통 꽉 찬 거 안 보여? 쓰레기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학력을 가진 도도이 씨가 제일 잘 알지 않나? 얼른 안 치우고 뭐해? 평소에는 샵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말을 걸어오는 게 대부분이었다. 샵에서는 고객이 보고 있어서 제대로 반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점장, 스태프만 있는 사무실이니까 나도 반론의 기회가 생겼다. 네, 저는 중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쓰레기에 비유되는 거죠? 그런 의식이 더 문제 아닌가요? 무능무식, 중졸자의 월급 도둑이면 그게 쓰레기지. 쓰레기가 별거야? 아니지. 쓰레기는 최소한 월급 도둑질은 안 하니까 도도이 씨는 쓰레기 이하네. 사모님, 분명히 말해두겠는데요. 저는 쓰레기가 아닐 뿐 아니라 월급 도둑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정당하게 일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대들기를? 실제로 나는 고객의 지명을 가장 많이 받는 스태프이다. 샵에서 필요한 지식도 풍부했고 다른 스태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나를 찾았다. 능력과 학력은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졸이어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류대를 나왔어도 일하는데 방해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인재인지는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반론을 정성껏 한 건 처음이었다. 사장 부인은 살짝 놀란 듯 말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곧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우겨댔다.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도도이 씨가 대체 여기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존재였단 건데? 그 질문을 사모님께 그대로 돌려드리죠. 일하는 사원들 불러서 커피 심부름 시키고 접객 중에 끼어들어서 말 시키고 그게 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내 입으로 굳이 말하라니까. 좋아. 나 같은 미인이 같이 있으면 남자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거고 사모님이 나타나면 반대로 사기가 떨어집니다. 뭐래니? 그거 말고도 나는 파트니 알바니 하는 당신들보다 몇 배는 더 바쁜 사람이야. 내가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특별히 시찰까지 하면서 무능하고 무식한 파트직 사원들을 지도하고 있잖아. 주거니 받거니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펼쳤다. 마침 휴식 시간이라 사원, 파트할 것 없이 스태프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스태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열이 오른 사장 부인은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쏘아댔다. 당신들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은 인격자인 내가 고용 안 하면 이 불경기에 길바닥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야. 샵에서 쓸모없는 사람을 고르라면 당연 사모님이 톱이에요. 뭐가 어째? 사장 부인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자그마치 사장 부인한테 함부로 대들다가 어떤 맛을 보게 되는지 알고 있지? 그래, 해고야, 해고. 당장 그만둬. 안 그래도 그만두려고 점장님한테 말하는 중이었는데 모처럼 의견이 일치했네요.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속이 후련했다. 3주 후 나는 다른 샵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 오래간만에 옛날 샵 앞을 지나가다 보니 사장 부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하고 있었다. 정보통을 통해 들은 바로는 내가 그만둔 후 강둑이 무너지듯이 다른 스태프들도 우르르 사표를 냈다고 한다. 사장님은 부인에게 마이너스 매출을 메꾸지 않으면 이혼이다 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영업 방해는 물론 젊은 사원들한테 꼬리치고 다닌 걸 사장님도 다 아셨을 테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도도이 씨! 웬일로 여길? 나 좀 도와줘. 이거 프랑스 브랜드 말인데. 저는 여기 파트 직원이 아니거든요. 나는 다시 가던 길을 갔다. 인류 대학을 나온 사장 부인이라면 마이너스 매출을 플러스로 바꾸는 것 좀 알아서 해내겠지.